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 리뷰 학원입니다. 자, 이번 이 시간에는 2020학년도 의과대학의 합격생들에 대한 스펙을 분석하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합격생의 스펙을 분석하는 게 필요한 이유들은 시중에 2020학년도 의과대학의 모집 요강들은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의 모집 요강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입시 설명회도 가도 대학의 모집 요강에 대한 설명은 너무 많이 하죠. 뭐 어느 대학의 모집 인원이 몇 명이 늘었다, 또 전형이 어떻게 바뀌었다, 수능의 세조가 어떻게 됐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입시 설명회나 아니면 뭐 유튜브 동영상 아니면 블로그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실제 합격생들에 대한 스펙을 확인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합격생 스펙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의대를 내신 몇 등급으로 붙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어지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간에 내신 성적이 절대적인 학력 지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몇 등급으로 어느 대학을 갔다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보니까, 실제 부모님들이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의 성적에서 또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지원 가능한 대학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느 정도 성적대가 되는 애들이 학생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지, 또 나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어느 쪽으로 대학의 원서를 쓰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나와 비슷한 조건과 비슷한 학업 능력과 비슷한 활동 내용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어느 대학의 원서를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입시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왜냐하면 비슷한 성적대들이 과잉되어질 수 있는 구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이제 하루에 매일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우리가 이제 합격생 스펙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올릴 때 3개 대학의 합격생들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에 합격을 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에 합격해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3개 학생이 실제 어느 정도의 스펙이 되는지, 또 그 학생들이 수시에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썼는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번이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9월 수시 원서 접수 때까지 시간이 아직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대로 좀 철저히 분석을 해서 순차적으로 시리즈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의대 합격생들에 대한 스펙을 연속적으로 올리고, 또 거기서 좀 더 벗어나게 되어지면 치대나 한의대나 아니면 서울대나 연고대의 합격생들에 대한 스펙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 이 학생은 뭐냐면 현재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의 의과대학에 합격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의 성적표예요. 자,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먼저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의대를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되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의대를 지원하려고 할 때 첫 번째 고려해야 되는 점들을 아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학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학교의 특성을. 왜냐하면 이 학생은 지금 강남의 자사고란 말이에요. 강남의 자사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걸 학교 프로파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배령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학업 수준이나 진학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그 학생의 학업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렇죠? 흔히 말해서 서울대를 1년에 20명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내신 성적이 1.5와 서울대를 한 명도 보내지 못하는 학교의 내신 성적 1.5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평등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이 학생의 학업적인 능력이 비중을 많이 드는 거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의 학업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활동의 우수성을 같이 고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남의 자사고다라고 하면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도 원서를 쓸 수 있지만 활동의 우수성, 학업적 배경이 조금 더 높이 평가되어지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건 학종에 좀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볼 점은 뭐냐면 내신 성적을 고려하셔야 돼요. 교과 성적을. 교과 성적을 봤더니 이 학생의 교과 성적이 1.5 정도 내신 성적이면 아주 우수한 내신 성적은 맞는데, 1.5라는 내신 성적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해서 의대를 지원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교의 프로파일, 즉 학교의 유형을 고려하면 학종에 가까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유무예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충족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느냐. 만약에 이 학생이 강남 자사고 내신 1.5등급인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충족이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 쪽으로 원서를 써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경쟁 자체가 과다하게 많이 몰리다 보니까 불합격 가능성이 높은데, 다행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추면 의대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첫 번째는 강남의 자사고인데 내신 등급이 1.5 정도의 내신 성적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 지난번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보통 의대가 한 74.4% 정도 되어지고, 대부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 합이 5이거나 아니면 3개 영이 각 3이거나 이 정도 되어지면 실제 우리가 의대를 가는 점수가 전년도 기준으로 표준점수 400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4개 영역 합이 5가 나왔었을 때 389점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의대 갈 수 있는 점수와 수능 최저의 점수가 10점 정도의 점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물론 10점도 엄청 큰 차이긴 하지만 400점 중에서 10점 차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소한 차이라고 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수시에서 의대를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정시에서도 의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학생은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아카데미의 세포생물학, 뇌과학 소논문을 작성했고 해부학 동아리 활동을 했죠. 첫 번째는 동아리 구성 자체가 의학 계열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죠? 동아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동아리는. 왜냐하면 동아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의학 계열의 전공 적합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동아리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주로 동아리 활동 내용이 자기소개서 작성이 되어지게 되면 2번 문항에 교내 활동 3가지 중에서 대부분 동아리 내용을 기재하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아리의 적합성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된 거죠.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동아리가 의학 관련된 생명과학 동아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 시사토론반 동아리였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자기소개서에서 기재할 내용 자체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또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고등학교를 들어가자마자 동아리 설정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되고, 이 학생은 보면은 세포생물학, 뇌과학 소논문을 작성을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2020년부터 소논문은 기재할 수 없다. 소논문이라는 게 이제 사교육을 조장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소논문의 근본적인 취지는 좋지만 학생들이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소논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소논문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의학이나 생명과학 관련된 소논문을 작성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학생의 진로 방향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학생이 그 교과 과정을 벗어나서 심화적인 단계로서 그 과정에 대한 탐구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논문 작성은 아주 중요한데 올해부터는 소논문을 기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창의적 체험 활동 내용에다 소논문이 아닌 수학이나 과학 탐구 보고서나 탐구 활동의 이름으로 소논문과 같은 동일한 영향력으로 기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학생부의 기재의 분량이 줄었다, 아니면 학생부의 기재의 양이 줄었다고 해서 학생부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분량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재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동아리 활동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논문 활동까지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다가 학습회장과 선도부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오늘은 요 3개의 대학에 대해서 3명의 합격생이죠. 합격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간에 자세히 좀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같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좀 더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면서 좀 시간을 가지고 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아마 한 동영상은 찍기 전이라 잘 모르겠지만 한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학교 회장이나 선도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리더십과 관련이 된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명박 정부 처음에 생겼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 생겼었을 때는 봉사나 리더십만으로도 대학을 갔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봉사나 리더십은 별로 크게 의미가 없고 요즘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 객관적으로 인정 가능한 학력과 학업의 우수성이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성적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비율은 동일하지만 비중이 커진다는 거죠. 높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학습회장이나 선도부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활동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학생이 예를 들어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학교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자기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학생부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게 드러나지 않냐면 교내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우수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 결국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그냥 자기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 이거죠. 그건 자기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은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21세기가 원하는 인재상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의대 또는 의사로서의 적합성도 맞지 않아요. 의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자와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상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학습회장이나 학급회장, 학급부회장, 선도부장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건 항상 얘기하지만 동아리 회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동아리 열정을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학교에는 의학 관련 동아리에서 동아리 회장을 맡았다 라고 한다면 아주 좋은 점수를 가산점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아리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학급 활동도 마찬가지지만 동아리 활동은 사실 동아리 활동에 동아리가 여러 명 있지만 실제 활동하는 건 동아리 회장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장이 그 회원들을 조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임을 갖고 토론하고 실험의 주제 방향 정하고 그 실험 과정에서 발생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들을 해소하고 그리고 그 조원들을 잘 이끌어 가지고 성과를 내고 교내에 대해서 수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수상 경력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2번 문항 활동의 우수성 또 3번 문항에 나오는 배려와 나눈 협력 관계에서 모든 부분들을 본인이 흔히 말해서 다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회장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었을 때 동아리 설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2학년 때 동아리 회장을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만큼 동아리 회장이 갖는 리더십이나 탐구적인 정신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상호 간의 배려나 협력이나 갈등 관계에 대한 그 요소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교내 수리경시대회, 그 다음에 교내 생명과학 논술대회, 시사칼럼 글쓰기대회 등 여러 가지 수상 경력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보면 강남의 자사고에 내신 1.5에다가 수능 최저학력 등급을 갖추고 있으므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에 적합하고 거기에다가 본인의 동아리 활동과 그 다음에 소논문, 수상 경력이 본인의 활동의 우수성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전년도에 2018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서울대 합격자가 26명 그리고 수시에서 6명, 정시에서 20명을 보냈어요. 이게 정시에서 20명이 높다는 것은 수시에서 20명이 높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특목고 쪽에서 수시 비중이 높고 수시에서는 6명인데 정시에서 20명을 보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등학교에서 대학의 눈높이가 높은 거죠. 학생들이 개학이 된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어졌을 때는 진학을 포기하고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 학생이 실제 다니고 있는 대학은 아주대학교를 붙었어요. 자, 아주대학교는 전년도와 올해가 뭐가 달라지냐면 전년도에는 국내고 학생들을 선발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국내외고 졸업자를 선발을 해요. 자, 국내고를 선발하는 것과 국내외고 졸업자를 선발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요즘에는 규제들이 2020년도에서 졸업연도에 대한 규제도 많이 좀 철폐가 되어지고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완화가 되어지면서 대학들이 이렇게 국내고 학생들만 뽑는 게 아니라 국외고 학생들도 지원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 재외국민 3년 특례 조건을 갖추시면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지역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 차이가 어떤 거냐면
국내고 지원자와 국내외고 졸업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 하면 가장 큰 건 이거죠.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떤 부류의 학생들이 지원하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지방의 일반계 국내고 학생들끼리 지원하게 되어진다면 합격생들의 그만큼의 스펙트럼이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합격생들의 교과 성적의 편차폭이 되게 좁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국내고인데 특목고 학생도 지원하고 과학고 학생도 지원하고 국내 일반고 학생도 지원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합격생들의 성적의 스펙트럼이 크게 벌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의대를 가려면 1.1이라면 그러면 강남의 자사고 학생이 1.5야. 그럼 예를 들어서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은 흔히 말해서 2.5등급으로도 붙을 거 아니에요. 스펙트럼이 크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럴 때는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활동의 우수성이 많이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이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국내고 졸업자라고 지원 자격이 명시되어져 있는 것이 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좀 전에 학생들처럼 나는 특목고거나 자사고나 아니면 강남의 일반고인데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하지 않다. 1.1 또는 뭐 1.05 이런 내신 성적대가 아니라 1.3, 1.4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국내외고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 더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학생들이 지원이 되고 다양한 성적표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해외 GPA 성적뿐만 아니라 표준 학력 지표라는 뭐 IB나 SAT나 AP 성적에 공인화학 성적에 기타 여러 가지 수상 경력이나 활동 내역들이 들어오다 보면 결국 국내와 해외의 성적들을 같이 평가를 하다 보면 결국 1단계에서 학생을 정확하게 편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단계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아주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니면 이렇게 지원자의 폭이 넓은 게 유리한 거고 내신 성적이 내가 강점이 크다 그러면 지원자의 폭이 좁은 게 유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단계에서 소리평가 100%에서 3배수 2단계에서 1단계 70의 면접 30이고 이건 전년도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렇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4개 영역 등급 합이 5등급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 영역 등급 합이 5다. 그러면 보통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이 25에서 35%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교의 경쟁률이 어땠었냐면 전년도에 2018학년도에 이건 이제 2020학년도에 20명으로 늘은 건데요. 15명일 때 지원자가 316명, 22.07대 1이었어요. 경쟁률이 엄청 높죠? 그런데 실제 이 중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비율은 25에서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대폭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합격생들의 성적을 보니까 최고 성적이 1.24, 평균이 2.07, 최저가 3.52 정도의 성적대였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의 끝이 상당히 길게 벌어졌죠. 근데 이런 부분을 또 이해할 때 야,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에 합격한 학생의 내신 성적의 최저 등급이 3.5이야. 야, 그러면 보니까 나도 붙을 수 있어. 나는 지금 2.8인데 의대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거를 좀 정확하게 알면 첫 번째는 대학에서 발표하는 최초 합격자의 성적, 평균 점수, 최저 점수를 과연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꼭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를 대학이 무조건 다 속인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최저 점수라고 하는 것도 평균 점수라고 하는 것도 아시는 것처럼 50% 평균이라는 게 있고 또 70%도 있고 80%도 있고 90%도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이 평균 점수라고 제시하는 것이 보통 70에서 80%의 컷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저 점수도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합격생인데 여기가 1등이에요. 그럼 여기가 10등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그럼 여기가 중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균일하게 간격을 두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쉽게 말하면 하위 여기가 만약에 90%라고 한다면 90%에서 마지막 100%까지의 마지막 합격자까지의 점수 편차폭이 훨씬 더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위의 학생들은 점수 편차폭이 되게 적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균 점수와 최고 점수 차이의 점수 편차폭은 적지만 평균과 최저에서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편차는 훨씬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고려할 점은 여기에 3.52 등급으로 붙은 학생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아니다. 왜? 여기는 국내고 국외고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국내고, 고계고, 특목고, 강남 자사고, 과학고 학생들까지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내신 성적 표기 이 정도까지 떨어진 거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이 아니라 특목고나 자사고나 영재고 학생들이라고 고려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에이스 전형에서도 내가 강남 자사고다. 그럼 이 학생이 1.5 정도의 성적으로 붙은 거예요. 이 정도 성적이 컷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학생이 붙을 수 있는 요소는 내신 성적만으로 붙은 것이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의 영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최저 기준이 3.52 등급이니까 나는 그냥 예를 들어서 저 부안, 군산 부안 또는 부산에 있는, 나는 충청도에 있는, 나는 강원도에 있는 뭐 이런 일반계 고등학교야. 근데 보니까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이 3.52 등급이니까 나도 의대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3.52 등급을 맞고 들어갔다는 것은 대학에서 발표했지만 이 학생이 실제 어느 고등학교의 출신이고 어느 정도의 스펙과 어느 정도의 활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결국은 이거는 고등학교마다 반영되어지는 비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본인의 고등학교가 고등학교의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적합한 전형이 따로 있다는 점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또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대를 지원할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비율이 한 74.4%라고 얘기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를 의미하냐면 합격생들 사이에서 내신 성적의 편차폭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편차폭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이다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럼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그냥 단일 전형으로 들어가면 제일 편해요. 단일 전형. 다시 말해 그냥 교과 100%. 그죠? 그렇게. 근데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조금 안 좋아. 근데 내가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떤 게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꼭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붙어야 합격생들 사이에서 수능 최저가 안 돼서 떨어져 나가는 학생들이 있고 그럼 점수의 간격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전형이 다단계 전형을 택하면서 면접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1단계와 2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서 본인 스스로도 준비 기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합격생들의 점수 편차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주대학교가 점수 편차폭이 커진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주대 에이스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서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같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은 뭘 썼냐면 서울대학교 직윤 선발, 직윤으로 해가지고 생명과학부를 원서를 썼는데 아마도 이제 의대를 원서를 다 쓰면서 하나 정도는 안정적으로 원서를 쓰겠다라는 전략으로 원서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서울대 지역균형 선별로 생명과학부를 원서를 썼는데 1단계 합격 후에 면접에 불참했다고 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대 직위는 뭐 1차계 합격이라는 게 없으니까 원서를 지원하고 동시에 서류 접수와 면접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원서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발표가 일찍 나거나 해서 본인이 불참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서를 쓴 학교는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원서를 썼어요. 자, 이거는 1차 합격을 했고 면접에 불참을 했습니다. 물론 면접에 참여를 했었을 때 이 학생이 붙었을지 안 붙었을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면 1단계를 합격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단계 전형에서 어떤 학생들은 1단계 합격이 곧 최종 합격으로 연결이 되는 학생들이 있고 두 번째는 1단계 합격은 아주 쉽고 용이하지만 최종 합격, 2단계 합격이 가장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대부분 자사고나 특목고처럼 이런 학업적인 학교 프로파일이 우수한 학교일수록 1단계 합격은 일정 정도에서 쉽지만 2단계 합격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한림대학교는 전년도에 보면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전년도에는 16명을 모집을 했는데 올해는 23명으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전년도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였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했습니다. 교사 추천서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국내고 국내외고로 지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고라고 하는 거는 아주대는 국내고 학생들만 받는다는 뜻이고,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라고 하는 거는 국내고, 국외고 또는 법령에 의해서 고등학교 졸업이 인정이 되어지는 검정고시 출신의 학생들까지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국내, 국외라는 것을 지칭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외고 학생들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해외고 졸업자들을. 그러니까 이 두 개 대학은 흔히 말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면서도 지원자들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거죠.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되어지면 합격생들 사이에 내신 편차폭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리한 점일 수도 있고 불리한 점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1단계에서는 서류 100%인데 6배수, 2단계에서는 1단계 실시의 면접 30%인데 배수가 6배수를 두고 있어요. 자, 잠시만요. 자, 배수가 6배수를 두고 있는데 6배수를 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추가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은 학생들이 그 대학을 포기하고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학에서 일정 배수를 높게 두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배수가 높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비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배수를 뒀다는 거는 한림대학교의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여기 지금 잡혀 있는데 전년도하고 좀 달라졌죠. 전년도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탐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4등급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국어, 수학, 과탐 3개 등급 합을 4로 지정하고 영어를 1등급으로 뒀어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다소 강화되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다 보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35%, 25% 비율이 낮다 보니까 결국 배수를 1단계 배수를 높게 둬서 이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통과된 학생을 면접을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수가 높다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한림대 의대를 붙고 난 다음에 다른 대학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추가 합격자의 비율이 높다는 거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미충족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국내외고 졸업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외고 졸업자들이 아주대나 아니면 한림대 같은 학교를 지원할 수는 없어요. 단지 이제 이거는 지원 자격에 대한 조건을 완화되어진 2020학년의 입시의 특징은 지원 자격에 대한 완화, 지원 연령에 대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면접은 한림대는 MMI 면접이라고 해서 3개 면접실을 운영을 해요. 인성, 상황, 모의 상황 면접을 해서 총 30분 정도 MMI 면접을 실시하고 있고,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면 9학년도 모집 인원이 16명이었을 때 지원 인원이 325명, 20.31대 1이에요. 경쟁률은 낮진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아주대학교의 경쟁률하고 비슷하죠. 한 20대 1의 정도 경쟁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 합격자의 비율은 37.5%, 추가 합격 비율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6배수를 두는 이유는 추가 합격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결국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초 합격자의 성적은 1.3,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70%의 성적은 1.18 정도의 성적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의 대학은 거의 흡사함에 불구하고 아주대학교는 최저가 3.52까지가 떨어지는데 한림대학교는 1.18 정도로 상위 70%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쪽 대학으로는 어떤 학생들이 모이냐 하면은 특목고 학생들, 특목고, 그러니까 과학고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이쪽으로 몰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런 대학들은 한림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특목고 학생들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나 아니면 자사고 학생들 또는 특목고에서도 내신 성적이 나름대로 유효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합격생들 사이에서의 스펙트럼이 아주대보다는 한림대가 더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림대에 합격할 수 있는 요소는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아주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수능 최저 학력이 되어지면서
내신 성적이 1.5 정도의 내신 성적대를 갖추면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점은 뭐냐면 나는 과연 어느 정도 성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배경은 무엇이냐는 것을 보고 다른 학생들이 원서를 도대체 어느 쪽으로 원서를 쓰지? 아, 이 정도 스펙이 되는 학생들이 여기 원서를 써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구나. 이런 부분들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의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학생이 좀 전에 봤었던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전형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남의 자사고이면서 내신이 1.5등급,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교과 우수상까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아주 최적화되어진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이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바로 어디냐면 여기겠죠. 학생부 종합 중에서 서류 면접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는 학교들. 자, 이쪽으로 올라가시게 되어지면 서류 면접이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미반영하는 대학으로 가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쪽은 결국은 활동의 우수성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과학고나 좀 특목고 학생들에게 같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사고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전형이 적합한데, 이 학생이 지금 지원한 데는 아주 에이스 전형,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학생이 또 다른 전형의 원서를 쓰게 된다면 어디를 쓸 수 있냐면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일반적으로 가천대 의예나 아니면 연세대 원주 또는 원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충남대 프리즘, 이쪽 전형들이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대표적으로 지원을 하는 전형에 해당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 강남의 자사고면서 1.5 정도의 내신 성적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이 그 적합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에 적합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에 합격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와 비슷한 스펙을 가진 학생들이 만약에 지원하게 되어진다면 고려대 일반 전형, 아주대 에이스나 아니면은 카톨릭 강동대 CKU 같은 경우도 지원 가능한 전형이겠죠. 또는 연세대학교 원주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나 한림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충남대 프리즘,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주로 지원하는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이처럼 실제 우리가 의대가 대학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전형도 되게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학교 전형 분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갈지 그 원서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다 판단해야 돼요. 첫 번째 학생의 요소로 판단해야 되는 건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이 무엇이냐, 학교 프로파일을 판단해야 돼요. 이 학생을 봤더니 경기의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서울대 합격자가 1년에 3명 정도 보내는 학교, 전년도 수시에서 2명 보내고 정시에서 1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일반계 고등학교는 결국 뭐가 제일 중요하다? 교과 성적이 중요한 거예요. 학업 우수성. 그러면 두 번째 교과 성적을 봤더니 교과 성적이 1.14 정도의 교과 성적이에요. 아주 우수한 교과 성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1.24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가지고서 의대를 가려고 할 때 학생부 교과 100%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변별력이 없어요. 대부분 학생부 교과 100%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뭐 1.14, 1.08 뭐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이다 보니까 사실상 변별력이 크지 않고, 그러면 이 정도의 스펙에서 그 다음에 꼭 갖춰야 되는 건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약에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합격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내신 성적 1.14 정도의 스펙이다. 그런데 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안 된다. 일단 그렇게 되면 되게 불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내신 1.14 정도의 정도가 되어지면 반드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갖춰져야만 대학 진학이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실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의 비율이 8.24%밖에 없어요. 이 학교들 건양대 지역인재, 인제대 의예과, 인제대 지역인재니까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면
인제대 의예 전형밖에 없어요. 그럼 이 학교의 내신 성적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렇죠? 그냥 1.0 이래도 붙을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높은 성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내가 만약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 1.14 정도인데 수능 최저의 충족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의대 지원이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 더 조건을 꼭 갖춰야 되는 건 결국은 뭐냐면 활동의 우수성을 갖춰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학교 내신이라고 하는 거,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건 사실은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거는 명확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학교 내신 성적이라는 것이 학교의 프로파일, 그러니까 학교의 우수성에 따라서 다 다르게 평가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흔히 말해서 서울대를 1년에 20명을 보내는 학교의 1.5와 서울대를 1년에 3명을 보내는 학교의 내신 성적 1.5를 동일하게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들의 수준이나 학업 성취도가 다르니까 다르게 평가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말은 뭐 그렇게 잘못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가 어떤 학생이 만약에 1.14다. 어떤 학생이 1.13이다. 그러면 1.14보다 1.14가 0.1이 높으니까 이 학생이 무조건 합격한다? 이렇게 볼 수 없죠. 왜? 이 학생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무조건 우수하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1.13이 1.14보다 무조건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 학생의 우수성이라는 것은 교과 성적의 우수성도 있는 거고 또 교과 성적 중에서 어떤 과목을 시험을 잘 보고 못 받느냐도 중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다니고 있는 학생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진학률도 중요할 수 있는 거고 또 학생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어떤 활동과 역량을 보이냐도 중요한 거고 또 의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의학적인 소형이나 전공 적합성도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내신 성적 100% 전형이니까 내신 성적으로 그냥 뽑아준다 라고 믿으시면 안 된다. 왜?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의 우수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신 성적 1.2와 내신 성적 2.2 누가 더 우수합니까? 1.2가 당연히 우수하죠. 간격이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우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식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1.13과 1.12를 어떻게 누가 더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내신 성적만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때의 활동 내용의 우수성을 되게 중요하다는 점들을 같이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을 보면 첫 번째 의학 자율 동아리 골든아워라는 의학 자율 동아리를 했어요. 올해부터는 이제 자율 동아리를 하나까지만 하도록 되어져 있고 물론 자율 동아리라는 게 본 동아리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죠. 대부분 학생들이 자율 동아리를 기재하는 목적이 많은 활동을 하기보다는 본인의 관심사와 진로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안 적히는 것보다는 적히는 게 나아요. 안 적히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자율 동아리로 의학 자율 동아리를 진행을 했다. 나쁘지 않습니다. 좋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뇌혈관 질환 관련 소논문을 작성을 했고 양로원 병원 병사 200시간을 했어요. 자, 그럼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이런 탐구 활동들을 진행을 했죠. 소논문 작성을 했고 창의인재 소논문대회에서 최우승을 받았으며 생명과학 토론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논리사고력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러면 이 학생은 경기의 일반고등학교이면서 내신 성적 1.14 나쁘지는 않지만 극도로 높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되어지는 가운데에서 활동의 우수성과 그 다음에 지원학과의 적합성이 뚜렷하게 잡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갖추면 붙죠.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까 1번에서 보였었던 것처럼 내가 자사고다. 아니면 내가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냥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다. 그런 일반계 고등학교가 갖춰야 되는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학생이 합격한 곳은 어디냐면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좀 전에 학생도 한림대학교에 붙었었어요. 자, 그만큼 한림대학교는 일단은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강남의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 1.5 정도의 내신 성적까지 붙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초 합격자는 1.5 정도의 내신 성적이었지만 최종 합격자는 1.18 정도 되니까 실제로는 마지막 합격자는 점수폭이 좀 더 크게 벌어진다고 볼 수 있고
한림대학교는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23명으로 인원이 다소 늘었어요. 한림대학교는 특히 면접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의 배수가 6배수라는 점 6배수라는 점은 그만큼 수능체제학력 기준이 높고 수능체제를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수능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진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림대를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 내가 내신 성적이 1.3 정도 내신 성적, 1.4 이내 정도의 내신 성적이고 수능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원해 볼 만하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체제 학력 기준이 들어간다는 것은 합격생들 간에 내신 성적 폭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폭이 벌어진다. 그렇죠? 그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볼 만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학생이 지원한 거는 고려대학교를 지원을 했어요. 1차는 합격했지만 최종 합격에는 불합격을 했죠. 고려대 일반 전형은 전년도에 35명에서 올해는 33명으로 2명 정도 인원이 줄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원 자격은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내교영역 등급 합의 5 정도 되기 때문에 한림대와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상당히 높아요. 수능 최저 기준이 높다 보니까 실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5% 정도 충족하면 많이 충족하는 거다. 수능 최저학력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실제 경쟁률이 한 3대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게 되는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들은 전년도에 보면 경쟁률이 13.83대 1 최초 경쟁률은 충원율이 약 80%, 그 다음에 합격자 평균은 1.33 정도의 합격자 평균이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고려대학교 일반 정조의 합격자 평균이 한림대학교 합격자 평균보다 낮구나. 그러면 한림대학교가 고려대보다 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고려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부류와 한림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부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초 합격자의 평균 점수 편차폭이 다르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지방의 일반 기고등학교들보다는 자사고나 특목고나 이런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가 되어진 학생들이 지원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학생이 1단계를 붙었지만 최종 합격이 이루지 못했었던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소개서도 그 하나의 요소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면접도 또 하나의 요소일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떨어졌는지는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점은 뭐냐면 내신 성적 1.14라 하더라도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의예과를 원서로 지는 거는 어렵다. 왜 어렵다? 내신이 안 돼서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경쟁 상대가 되는 게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활동의 우수성이 좋은 쉽게 말해서 학교 프로파일이 높은 학생들과 같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경쟁이 밀리는 거죠. 내신 성적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하더라도 이렇게 내신과 내신 중심으로만 공부를 진행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가 되어지도록 하셔야만 나중에 원서 지원하게 되어질 때 대학의 선택폭이 넓어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학생은 여기 이렇게 됐고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원서를 지원했으나 불합격했어요. 의아하죠, 그렇죠? 왜 의아하냐면 일반적으로 볼 때 카톨릭 관동대학교보다는 한림대학교가 더 높은 학교인데 한림대는 붙고 카톨릭 관동대는 떨어졌어. 이상하죠? 대학 입시는 지금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대 의대가 제일 높은 의대라고 하지만 서울대 의대 붙으면 나머지 의대 다 붙어야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모든 대학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서울대 의대만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꼭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 자소서 쓸 때 1, 2, 3번 똑같이 쓰고 4번만 바꿔 쓰는 자소서 방식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1, 2, 3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의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 대학에서 어떠한 요소들을 평가 비중으로 높게 평가를 두고 있는지 또 면접은 어떤 식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는지 수능 체제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내가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설계 구조를 잘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카톨릭 관동대를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해서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자, 교과 전형 100%라고 했습니다. 1학년 때 30, 2학년 때 40, 3학년 때 30% 반영하고 국, 영, 수, 과를 반영을 해요. 특징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과탐 2개, 3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니까 큰 차이 없죠. 그렇죠? 그냥 위의 대학하고 별 차이가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는 이제 3개 영역 등급 합이 4니까 고려대나 한림대보다는 좀 낫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고려대는 4개 영역 합이 5였으니까 2018학년도의 결과를 보면 2018학년도 모집 인원이 12명이었는데 지원자가 365명, 경쟁률이 30.42대 1이었어요. 경쟁률이 매우 높고 합격자 평균 점수가 1.09, 그 다음에 80%의 성적이 1.18 정도의 성적이었어요. 자, 그리고 2019학년도에 모집 인원 16명 있을 때 지원자가 256명으로 16.1대 1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격생들의 점수 편차폭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게 무슨 전형이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그럼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들이 지원해? 과학고, 특목고, 영재고처럼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되는 학생들이 지원해? 그렇지 않죠. 지방의 일반고 학생들처럼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내신 성적이 되면서 수능 최저가 되는 학생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의 우수성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활동이. 그렇죠? 그래서 붙은 그렇게 합격하는 학생들의 성적대가 이 정도의 성적대에서 성적이 유지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이번에 학생은 특징을 2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경기 일반고구면서 내신 1.4인데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이 되면서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되니까 이 학생은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썼어요. 그렇죠? 한림대학교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고려대학교 일반전형을 원서 썼는데 고려대학교 일반전형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맞지만 한림대보다 상위 대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이 몰리는 구간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림대 밑에다가는 카톨릭 간동대 정도에다가 뭐를 썼냐면 카톨릭 전동대를 좀 더 안정적으로 원서 쓰자라고 해서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실제 카톨릭 관동대에서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하실 건 뭐냐면 의대가 여러 개의 의대들이 있어요. 그걸 볼 때 어느 의대가 낮고 어느 의대가 높고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의대가 높고 낮고라고 하는 것은 정시에서 수능이라고 하는 단일되어진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로 400점, 401점, 402점 수능 성적만으로 합불이 결정이 되어질 때는 대학의 서열이 결정이 되어지지만 수시처럼 대학에 좀 전에 보셨던 것 전형의 방법이 다르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부류가 다르고 면접의 유형이 다른 상황이라면 평가 방법과 지원자의 전형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 어느 대학에 낫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원서를 쓰실 때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림대가 적정이라고 생각하면 고려대를 상향이라고 본 거고 카톨릭 간동대는 그냥 안정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썼을 거예요. 또 올해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림대학교는 붙었지만 카톨릭 간동대는 그냥 불합격했어요. 고려대는 1차 합격을 했지만 카톨릭 간동대는 그냥 불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서열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정시처럼 어느 대학보다 어느 대학이 무조건 낫다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학교의 유형, 그 다음에 내신 성적, 수능 체제의 가능 여부, 내가 학교의 프로파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우수성이나 활동의 우수성,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등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대학의 전형들을 선별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소서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원서 지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썼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8.4%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결국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반영이 되어지지 못하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학생이 지원한 거는 학생부 교과 수능으로 해서 카톨릭 간동대학교 교과 100%를 원서를 지원했는데 결국 내신 성적 100%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의 높은 내신 성적을 요구하는지 조금 전에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불합격을 했고
그리고 교과, 면접, 수능 전형으로 만약에 우리가 원서를 쓴다면 학생이 쓸 수 있는 대학들은 동국대 경주, 건양대학교, 고신대학교 일반고 같은 이런 전형들이 사실은 카톡대 간동대보다 합격 가능성이 좀 더 높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대학들은 이제 다단계 전형으로 면접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1단계 배수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면접의 능력을 통해서 최종 합격까지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학생은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의 합격을 학생이고 그 학생은 강남의 자사고를 졸업하고 내신 1.5 정도의 성적이었어요. 두 번째 학생으로 설명한 학생은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합격한 학생인데 그 학생은 그냥 경기의 일반고면서 내신 성적이 1.14였었으나 그게 교과 성적으로는 아주 높은 성적이라고 할 수 없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그 다음에 활동의 육성이 강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한림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이었고 세 번째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한 학생은 이 학생은 뭐냐면 과학고 학생이에요. 과학고 학생. 자, 나는 과학고가 아니니까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이해하시냐면 과학고 학생은 어느 대학에 원서를 쓰는지 또 내가 만약에 어디에 원서를 썼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써. 그러면 어떤 학생부가 경쟁을 하게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또 과학고 학생들이 한양대학교에 합격을 하면 그 학생은 또 어디에 붙는지 그럼 그 학생들이 거기에 붙었을 때 어떻게 이동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아시는 것이 내가 원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학생은 지금 보니까 과학부를 졸업 예정자가 있었고 첫 번째 학교 프로파일이 높고 이 학교는 전년도에도 이제 서울대 진학률이 아주 높은 학교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성적이 4.33 기준에 4.24 정도 되어지니까 이 두 가지의 요소만으로도 사실은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뒤에 페이지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2010학년도 영재학교 의대 진학 현황에 보면 특히 서울과고 같은 경우는 23.8%가 의대를 진학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4명 중에 1명 정도가 의대를 간다는 꼴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과학고 학생들이 의대 진학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다른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의대 진학률이 떨어지는 데 반해서 특히 서울과고 같은 경우는 의대 진학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점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자, 이 학생은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과학고이면서 4.33 기준에 4.24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학교의 프로파일도 좋지. 그 학교 내에서 학업 우수성도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사실은 의대에 붙을 수 있는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다양한 교내 활동들과 동아리 활동들, 그 다음에 소논문 활동들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수상 경력이나 심화 활동이나 전공 적합성, 출결 이런 부분에서 다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현재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으로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다니고 있어요. 자,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은 그래서 연세대 특기자 전형은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하고 조기 졸업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면 1단계에서는 전년대는 그냥 일정 배수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4배수로 지정을 했어요. 이것도 배수가 좀 많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수를 높게 두는 이유는 아무래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연세대학교에서 서울대를 이동하는 그 추가 합격 가능성의 여지를 보고 난 다음에 배수를 높게 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학교의 면접에서 진행하는 것은 연세대 특기자 전형은 심화 면접인데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 미적분, 원투, 그 다음에 기하 벡터 중심의 심시어 4번 능력 평가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수학 본고사 형태로 수학의 본고사 형태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 시에 AP나 SAT나 AC 같은 공인화학 성적, 해외 봉사나 리더십 관련된 내용들은 반영이 되어지지 않아요. 전년도에 보면 모집 인원이 27명이었는데 지원자 173명, 경쟁률은 6.41, 경쟁률은 비교적 많이 낮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제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에 지원을 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과학고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으니까 나는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특기자 전형으로 한번 대학을 가볼까? 이렇게 하면 전형 방법이 잘 안 맞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면접 전형도 있고, 그렇죠? 연세대학교의 면접형이라는 내신 성적을 높게 반영하는 전형도 있고, 활동 우수 전형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특기자 전형도 있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도 있어요. 하지만 논술 전형은 올해부터 의대 선발 비율을
폐지를 했기 때문에 전형 방법이 세 가지로 구분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다라고 하면 결국은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은 면접형. 그 다음에 내가 활동의 우수성이 다소 강조가 되어질 수 있는 자사고나 특목고 중에서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되면서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을 높게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활동 우수형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과학고나 특목고나 자사고 또는 뭐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라 하더라도 활동의 우수성이 높게 평가되는 학생들은 이런 전형들은 원서를 쓰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을 올바르게 판단하셔서 전형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학생은 고려대학교 특기자 전형에도 원서를 지원을 했고 한양대학교 전형에도 원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세 개 대학에 동시에 다 합격을 했고 고려대 특기자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모집인원 10명이었고 전년도에는 12.80대 1이었는데 교과 성적은 평균 교과 성적이 2.18 정도의 내신 성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8인데 내가 지금 내신 성적이 1.0이야. 2.0. 그러니까 나는 고려대 가능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평균 점수 2.18이라는 건 그냥 지원자들 중에서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지원자의 부류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지원하는 학생이 그냥 지방의 일반고인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의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강남권의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특목고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과학고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합격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성적의 편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그냥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2.18이면 고려대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2.18 정도의 고려대 특기자 전형으로 간다는 거는 대부분 특목고나 과학고 학생들을 두고 하는 얘기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또한 아까 전자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과 평균 2.18이라고 하면 이 평균 점수라는 게 50% 평균인지 70%인지 80%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80%에서 마지막 합격자까지 점수 편차폭이 얼마나 크게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시에 대한 컨설팅이라는 것은 일부 인터넷 업체들처럼 정시 중심으로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 이런 데는 정량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 컨설팅이 이런 종합적인 요소들에 대한 것들이 다 고려가 되어져야만 지원 대학과 학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수치를 다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대학의 전형, 합격 사례들, 실제 입시의 경험을 통해서만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내 성적표를 집어넣으면 되고 안 되고가 확연하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학생이 지원 가능한 대학과 적합한 대학들에 대한 판단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 의대가 무조건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카톨릭 간동대보다 무조건 높은 대학이 아니다. 의대는 어느 대학이 높고 어느 대학이 낮고의 기준이 없다고 사실상 봐야 돼요. 나에게 적합한 대학이 어디냐가 제일 중요한 것뿐이지 정시처럼 어느 대학 몇 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고려대 특기자가 2.18이다. 진짜 2.18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지원자들 중에서 평균 점수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원자의 자격 교과서에 어떤 프로파일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교에서 이 대학에 붙을 수 있는 점수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전년도보다 5명이 늘어서 36명을 모집하게 되어지고 한양대는 아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 제출받지 않고 면접도 실시하지 않고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해서 100% 반영하는데 학생부 종합평가에는 학업 역량 50%, 그 다음에 인성 및 잠재력 50%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도대체 이 인성과 잠재력이 도대체 뭔지 학업 역량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결론적인 거는 정성평가라는 거예요. 학생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판단해서 고려한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도 한양대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 보니 지원자들의 폭이 되게 넓은 거예요. 이렇게 이 학생처럼 특목고 과고 학생들도 지원하게 되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지원하게 되어지는데
자, 뒷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 학생이 지원한 거는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학교에 원서 지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디를 지원을 하냐 하면 이렇게 과학과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은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특기자, 경희대학교 네오레서스 전형이나 아니면 인하대학교 인하 미래인재 전형, 이런 대학들의 전형에 원서 지원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내가 만약에 연세대학교 특기자나 고려대 특기자, 경희대 네오레서스 또는 뭐 한양대학교 이런 데에 내가 만약에 원서를 쓰면 나는 이 학생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학생과 내가 이 과학고 학생과 같이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길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왜?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100% 전형이 아니고 교과 비중을 무조건 높게 주는 전형이 아니라 학업 우수성뿐만 아니라 활동의 우수성이 같이 강조되어지는 전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계 고등학교들보다는 특목고나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형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의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대학에서는 갈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원서 지원하게 될 때. 그리고 학생부 종합에서도 교과에서도 둘로 나눠지는 거죠. 지역인재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 있겠죠. 학생부 종합도 지역이 있고 일반이 있겠죠. 그렇죠? 이거 이제 일반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학생부 종합 일반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가 있고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또 여기서 면접이 있는 학교가 있고 면접이 없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학에 원서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렸어요. 세 개를. 그래서 이제 세 개는 첫 번째는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에 합격한 학생의 사례, 두 번째는 한림대학교에 합격한 학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세 개를 보여줬고 그 사례는 첫 번째는 강남의 자사고 내신 성적 1.5, 두 번째는 경기 일반고의 1.14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갖추면서 교과와 종합전형을 같이 원서를 썼던 학생, 세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미충족되어지는 과학과 학생으로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특기자 전형 학생부 종합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한 학생의 세 가지의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첫 번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의대는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대학이 안정이고 이 대학은 적정이고 하향이다. 이런 구분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대학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교 프로파일,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유무, 그 다음에 수상 경력, 활동의 우수성, 이 5가지 요소에서 가장 적합한 대학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 대학의 서열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1, 2, 3번 쓰고 4번만 붙여놓기 이런 방식으로 원서를 쓰시게 되면 결국 한 학교 붙고 나머지 다 떨어지거나 싹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마다 지원하는 학생이 다르고 대학마다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다르고 대학마다 또 제출하는 서류가 다르고 대학마다 면접의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내가 자기소개서 1, 2, 3, 4번 항목에서 보여줘야 되는 장단점이 다 다르다는 점이죠. 이 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중학교 3학년이거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 일반계 고등학교인지 자사고인지 아니면 과학고인지 유형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스펙이 되어졌을 때 어느 정도의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조건이 무엇인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이제 3개의 학교를 보여줬고 다음에 어떤 학교를 또 지정해서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항상 3개의 학교씩 해서 계속 연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한 30개 정도의 사례를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30명의 사례 정도를 보게 된다면 아마 올해 입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대학들의 전형들이 대부분 정리가 다 끝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의대 합격하시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